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로벨입니다. 오늘은 히틀러 치하 밑에서 선전부장을 지낸 괴벨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괴물의 탄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괴벨스는 그 선동 가지고 독일 국민들을 전쟁으로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치 정권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괴물입니다. 괴물.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시면은 그런 생각을 다시 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 이런 괴물이 탄생을 했느냐? 히틀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자아의식이 어떻게 보면은 건전치가 못하고 잘못된 자의식만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보면은 독재자들 보면은 콤플렉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 성취 욕구는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삐뚤어진 성취 욕구하고 콤플렉스가 결합이 됐을 적에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괴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정치 지도자라고 했을 적에 그런 괴물이 왜 탄생하느냐, 그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느냐 하면은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식이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조심할 점이 뭐가 있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대중은 여자와 같이 자신을 지배해줄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여기서 뭐 이게 괴벨스가 한 말인데 여기서 뭐 여자와 같이라는 거는 여성 비하적인 게 되는 거고, 대중은 누군가 자기의 미래를 책임져 줄 지도자를 원합니다. 이것 자체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얘기한 것처럼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위기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에 나타난 다음에는 그 카리스마적 지도자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계속 강조하죠. 북한이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계속 미제국주의자와 미제의 괴뢰인 남조선 도당들이 우리를 침략한다 하면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또는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기를 만들죠. 예. 그럼으로써 인민들 또는 주민들이 그 공포감을 갖고 지도자를 따르게 하는 거, 그겁니다.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그렇죠. 생짜 거짓말 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죠. 그러니까 약간의 진실에다가 거짓을 좀 섞어 가지고 선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사람이 살면서 분노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또 이 분노심이라는 게 사실은 그 상대적 박탈감에서 많이 나옵니다. 옛날 60년대 초에 우리가 국민소득이 100불밖에 안 되고 지금은 3만 불이 넘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분노심은 안 없어져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거를 분노를 이용해 가지고 선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증오의 대상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열광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퍼네틱하게 만든다 그러는데 광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증오의 대상을 나치는 뭘로 삼았습니까? 유대인으로 삼은 거죠. 그 다음에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무지하고 같은 겁니다. 자기의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이 하는 말을 곧바로 듣죠. 요즘 뭐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 보면은 뭐 그 좌파 성향 유튜버가 하는 말, 우파 성향 유튜버가 하는 말 중에서는 정말 뭐 거짓말 같은 게 많이 있죠. 근데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믿어야 되니까 그 사람 말을 이게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지 않고 남들한테 막 전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동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네 가지 말을 전제하면은 그 말의 전제는 뭔가 하면 국민 또는 대중은 무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무지렁뱅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디스토피아 시리즈를 먼저 올리면서 1984, 조지 오웰의 1984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지 오웰의 1984의 배경이 되는 그 영사, 그러니까 English Socialism, 그러니까 잉속이라는데 구호가 뭡니까? 무지는 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 국민들을 무지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괴벨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살펴보죠. 한 몇 년 됐습니다. 괴벨스 전기죠, 전기. 자서전은 아니고 책이 나왔어요. 그 부제 비슷하게 대중선동의 심리학인데 이건 아니고 책 자체가 괴벨스의 일대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뭐 요 책을 요 제목에 현혹되지 마시고, 물론 이 책에는 괴벨스의 그 선전선동 기법도 또 사례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나와 있고, 이게 괴벨스 선전부장의 공식 뭐랄까요, 사진이죠. 예. 그 머리는 금발은 아닙니다. 갈색 또는 흑발에 가깝고, 그 다음에 얼굴 모양은 독일인처럼 생겼죠. 근데 체구가 좀 왜소합니다. 지식인처럼 생겼죠. 눈매가 굉장히 날카롭고. 그러면 이제 괴벨스를 살펴보면 파울 조지프 괴벨스 1897년에 태어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무렵인 1945년에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죠. 히틀러보다는 8살이 어립니다. 근데 히틀러는 집권하자마자 괴벨스를 중용을 했고 죽을 때까지 그를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나치 치하에서 뭐 전체주의 치하에서 2인자라는 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2인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괴링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히틀러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거는 괴벨스를 2인자로 삼은 겁니다. 그 내용은 이따가 조금 또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 집안을 보면 할아버지는 노동자였어요. 노동자. 그러니까 블루 칼라였죠. 근데 아버지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아버지 때는 노동자에서 공장 관리인이 됐습니다. 즉 중산계층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당시 그 독일의 그 중산계층의 집안의 그 전통을 보면, 집안 분위기를 보면 신앙심이 강해요. 그런데 독일은 이제 개신교가 강한데, 프로테스탄트가 강한데, 괴벨스 집안은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있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 이게 강해요. 이게 이제 프로이센 전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합쳐져 가지고 괴벨스는 히틀러에 대한 맹종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국민 계몽 선전부, 우리는 흔히 이제 선전부 그러죠. 이게 독일 정부에서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국민 계몽 선전부라는 게 생기고 그거에 초대 장관이 되고 죽을 때까지 이걸 했으니까 뭐 만 12년 동안 한 거죠. 집안에 형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로 거기는 이제 우리로 치면 중학교만 졸업하고 취직을 하죠. 도제로 이제 취직을 하고 그러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한다라는 건 대학 진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 괴벨스가 뭐 공부를 제일 잘했는지 짐나지움 또는 김나지움, 독일 고등학교죠. 글로 진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 당시 중산층에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 굉장히 힘들었죠. 비용이 많이 들죠. 대학을 진학하고 그 다음에 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1922년. 그러니까
나치 초기 나치 추종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고학력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괴벨스가 합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괴벨스, 닥터 괴벨스라고 불렀고, 히틀러도 뭐 괴벨스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괴벨스를 닥터라고 불렀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지만은 20년대 초반에 독일의 상황이라는 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그래서 직장을 제대로 못 얻고 뭐 주변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은행에 취직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괴벨스 자체는 처음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해서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을 굉장히 지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은행에 들어가서 일하려니까 뭐 신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업무도 안 보고 자기도 신이 나지 않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학위를 받은 20대 중반의 사람이 할 일이 뭐냐? 뭐 언론인이 되거나 대학에 가거나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제대로 직장을 얻지 못해서 부모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회주의에 호감을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192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독일 노동당이죠. 나중에 이제 나치가 되죠. 나치당의 당원들이 히틀러하고 모여가지고 뮌헨에 있는 그 어느 큰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히틀러의 선동 연설을 듣다가 정권을 때려엎자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뮌헨 맥주홀 구테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를 행진하고 이르다가 진압당하죠. 그래서 히틀러가 체포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고 5년형을 받죠.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쓴 글이 나의 투쟁이라는 글 아닙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뭐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사건이었는데 이걸 보고 괴벨스가 히틀러한테 반한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다. 맞아. 저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래서 이제 그 히틀러한테 열광하게 되고 1925년 2월에 나치당, 정확히 말하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을 합니다. 입당을 합니다. 이때 되면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노동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은 이거는 우파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신봉자가 우파로 전향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면서 1926년에 나치당의 베를린 지구 책임자가 됩니다. 이 베를린 하면은 독일에서 가장 큰 도시라서 어떻게 입당한 지 1년 만에 거기 책임자가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치당은 뮌헨에서 출발하고 뮌헨이 있는 그 지역, 바이에른 지역에서 강했지 베를린에서는 그렇게 당세가 세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원이 몇백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구 책임자가 되고 어쨌든 나치당의 이제 선정국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히틀러를 뭐라고 불렀나 하면은 führer.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총통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걸 직역을 하면은 이거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더라는 얘기예요. 예, führer라고 불러서 끝까지 히틀러의 그 나치 당원들의 히틀러를 부르는 호칭은 führer였어요. 그럼 총통이라고 왜 번역이 됐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히틀러는 1933년에 이 정권을 잡을 적에 총리가 된 겁니다. 예.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 장군이 물러나면서 대통령직도 같이 수행을 한 거예요. 즉 대통령과 총리를 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총통으로 번역하는데, führer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히틀러는 죽을 때까지 führer라고 불려졌습니다. 지도자라고. 참고로 독재자들 보면은 자기의 직함으로 부르지 않고 별칭을 가지고 있죠.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라고 부르던가 또는 총리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führer라고 불려졌고, 그 다음에 무솔리니 같은 경우엔 두체,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chief죠. chief, 수령. 예, 뭐 추장이라고 부르는 건 이상하고 수령이라고 불려졌어요. 예, 원래는
직책은 뭡니까? 무솔리는 총리입니다. 총리. 근데 두체라고 불리죠. 스탈린은 대원수라고 불려졌습니다. 뭐 소련군 최고사령관이니까 대원수라고 불러야 되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직책은 총서기, 예, 또는 서기장이라고 번역되는 거죠. 예, 였는데 대원수라고 불려졌어요. 사실 스탈린이라는 것 자체가 별칭으로 봐야 됩니다. 본명은 스탈린이 아니죠. 이게 과거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보면 지하 활동을 많이 하고 자기 신분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가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탈린이었죠. 이게 강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강철의 사나이라고 불려진 겁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김일성이죠.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직책이. 그런데 뭐라고 불립니까? 위대한 영도자라 그러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 그러니까 이게 독재자의 이제 특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1928년 선거에서 12석인가 군소정당이죠. 얻는데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괴벨스가 입당한 지 3년 만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예, 뭐 막말로 더럽게 빨리 출세를 한 거죠. 그리고 5년 후에 1933년 1월에 히틀러가 제1당이 되죠. 과반수는 못 넘었지만 제1당이 돼서 총리로 지명을 받죠. 그리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출범한 나치 정권에서 1933년 3월에 국민계몽 선전부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초대 장관이 됩니다. 35살에. 예. 그러니까 25년에 나치에 가입을 해서 28년 3년 만에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 지 5년 만에 35살에 장관이 되고 죽을 때까지 이 직을 수행하는 거죠. 이후에 언론 장악, 상징 조작, 선동, 유대인 탄압 등을 통해 가지고 나치의 전체주의를 완성시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킴으로써 유럽 또 전 세계를 전화로 밀어놓고 독일 국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강요한 거죠. 예. 언론을 장악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45년 4월 31일 날 히틀러가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에바 브라운하고 이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 그때 이미 그 괴벨스 가족은 총통, 그러니까 또는 퓨어러 지도자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 해가지고 자녀들을 다 데리고 그 지하 벙커에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온 가족이 다 괴벨스 부부가 자녀를 다 죽이고 그다음에 두 부부도 자살을 하는 걸로 막을 매립니다. 참고로 히틀러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히틀러는 직을 2개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대통령하고 그 총리. 그래서 총리는 괴벨스를 임명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칼 데니츠 원수, 그러니까 해군입니다. 해군 원수를 임명합니다. 칼 데니츠는 뭘로 유명한가 하면은 유보우트 함대 사령관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한테 엄청난 타격을 가한 유트 사령관이었습니다. 가족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부인이 마그다입니다. 1901년생이니까 4살 어리죠. 이 마그다가 참 재밌어요. 1931년에 결혼했으니까 마그다가 30살 때 결혼을 했죠. 근데 마그다는 19살 때 이미 40살 난 크반트라는 굉장히 부자하고 결혼했어요. 이 크반트 집안은 아직도 독일의 자동차 회사 BMW의 대지주입니다. 그리고 마그다 집안도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21살 난 크반트 집 남자하고 결혼해서 아들 2명을 두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뭐 여유가 많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 집도 부자고 남편 집도 부자였으니까.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히틀러의 추종자가 돼요. 히틀러한테 반해가지고.
그리고 게벨스하고 1931년에 결혼해서는 1940년까지 일남 5녀를 출산합니다. 일남 5녀를 출산해서 1932년에 헬가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힐데, 헬무트, 요건 아들입니다. 홀데, 헤다, 하이데 이렇게 막내가 1940년에 이제 태어나죠. 이름이 헬가, 힐데, 헬무트, 홀데, 헤다, 하이데 이거 뭘까? 전부 다 이름 앞에 H가 붙죠. 뭐냐? 히틀러의 H를 본따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다는 엄청난 히틀러의 추종자입니다. 요게 그 가족 사진이에요. 한번 보시죠. 가족 사진인데 요게 이제 괴벨스죠. 이게 마그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녀들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여기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청년처럼 보이는 군복 입은 사람은 누구냐? 이 남자 이름도 헬무트입니다. 헬무트. 이 헬무트는 마그다가 크반트하고 결혼해서 출산한 아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 헬무트를 데려와서 같이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괴벨스도 이 헬무트들 친아들처럼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독일은 1923년서부터 상업용 라디오가 방송되기 시작했는데 이 라디오의 위력을 그 괴벨스는 느끼고 라디오를 국가에서 가정에 보급했다고 합니다. 왜? 선전선동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TV 그 메인 뉴스를 시작할 적에는 효과음이 나오잖아요. 예. 뭐 땡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거를 또는 그 시그널 뮤직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 괴벨스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그 라디오 뉴스의 집중력 또는 관심을 끌기가 쉬웠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반유대주의였죠. 반유대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였다가 이제 나치로 이제 전향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예, 책임을 전가해요. 그래서 독일 대부분의 주식과 채권은 유대인 소유다. 독일 신문가의 50%는 유대인 소유다. 독일 은행의 50%는 유대인 소유다. 독일 백화점의 80%는 유대인 소유다. 그래서 독일의 경제 정치, 언론은 모두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 물론 유대인 지분이 많았습니다. 그건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50%다, 50%다, 80%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그렇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일에서 실업자가 넘쳐나는 것도 모두 유대인 탓이다. 자, 보십시오. 독일에서 실업자가 넘쳐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진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유대인 탓이다. 이거는 확실치 않죠. 거짓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책임을 전가해요. 그래서 유대인을 독일에서 축출해야 된다. 라고 해서 증오의 대상을 유대인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 정권이나 보면은 뭐가 정책이 잘못되면 뭐라 해요? 그 전 정권에다가 책임을 돌려버리죠. 자기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런 이제 그런 괴벨스인데 어떻게 죽나 하면 4월 30일 날 히틀러가 자살했다고 그랬어요. 지하 벙커에서.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마르다하고 괴벨스가 자녀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서 뭐 소련군 포탄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야, 잠 잘 자게 이 수면제를 놔줄게 하면서 몰핀으로 이제 수면제를 먹이고 애들 입에다가 독약을 청산가리를 넣어서 죽입니다. 이 시신이 나중에 소련군에 의해 가지고 발견이 되는데 이제 6명을 그렇게 이제 죽이는 거죠. 어린애들을 12살서부터 5살 난 어린애 죽이는데 큰 딸은 뭐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청산가리를 안 먹으려고 반항한 흔적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부도 다 죽이고 난 후에 이제 독약 앰플을 먹고 자살을 하면서 그 친위대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시신을 불태워라. 그래서 벙커 밖으로 그 부부의 시신을 가져다가 불을 질렀는데, 뭐 일설에 의하면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의 이 시신을 소각하는데 기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기름이 충분치 않아서 나중에 소련군이 그 괴벨스 부부의 시신을 발견했을 적에는 반만 탄 아주 끔찍한 뭐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서를 남겨요. 거기에 보면 총통각하가 없는 세상에서는 살 가치가 없다. 철저한 신봉자였죠. 자, 그러면 봅시다. 보면은 이런 요거는 굉장히 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요. 신앙을 버려요. 그러니까 카톨릭 집안에서 신앙을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을 버릴 적에는 사상을 버리거나 신앙을 버릴 적에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요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다루겠어요. 신앙이나 사상을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과거에 좌파 운동을 하다가 우파로 돌아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사파였다가 지금 물어보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안 하고 그러는데, 신앙이나 사상을 바꿀 적에는 자기가 왜 처음에 신앙을 선택했고 왜 바꿔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 고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기회주의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콤플렉스가 있는데 이제 그 장애가 있었다 그랬죠. 그럼 학교 다니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놀림을 당했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쌓입니다. 뭐 복수심이 쌓일 수도 있고 분노가 쌓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사진에서 히틀러 옆에서 찍은 건데, 히틀러도 신장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괴벨스는 더 작았어요. 그래서 체구가 왜소합니다. 이 독일에서는 게르만적인 전통이라는 것, 특히 남성들의 전통은 뭔가 금발이어야 되고 체구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군대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선에는 안 가고 뭐 입대하려고 괴벨스는 1차 세계대전 노력하긴 했지만은 그 인정이 안 받는 거예요. 군대 경력도 없고 금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체구도 왜소하고, 이거 자체가 본인한테는 엄청난 콤플렉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갖는 그 가정교육의 핵심 키워드 하나가 빅맨입니다. 빅맨. 누군가 큰 인물이 돼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라. 이게 이제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 너 서울에 가서 장원급제해서 가문을 빛내거라, 이거죠. 그죠? 이런 빅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꼭 돼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 이런 그 강박관념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찾다 보고 콤플렉스에 시달리다 보면 어떤 잘못된 신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능은 겸비해요. 그러니까 권력에 접근할 줄을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권력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권력과 부와 그 다음에 여성을 같이 탐합니다. 권력과 돈과 여성을 같이 탐하죠. 자, 권력은 이미 35살 때 나치 정권의 선전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300만 마르크, 지금으로는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지어요. 짓는데 땅은 뺏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뺐고, 건축비는 선전부 예산을 활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었는데 뭐 요즘 기준으로도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방이 21개고 그 부대 시설뿐만 아니라 영화관과 연회장까지 갖춘 굉장히 큰 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를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전부 장관이니까 예술품의
그 접근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유명 그 그림들, 화가들을 가져다가 거기를 다 치장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성 편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성 편력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리다 바로바라는 배우입니다. 체코 출신 배우인데 독일 베를린에 와서 활동을 했어요. 이건 그때 사진이에요. 리다 바로바 이제 사진을 찾아보면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리다 바로바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하고 혼동하기 쉬운데 이거는 그 사진이 아니라 그 당시 사진이에요. 예. 얼마나 심각했나 하면 히틀러가 개입을 해가지고 너 리다 바로바를 너 저랑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할 정도로 아주 그 심각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히틀러 나치 정권을 위해서 선전을 하고 선동을 하고 아리안족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뭐 그러면 결국은 추구하는 게 뭐냐? 권력부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의 어떤 잠재의식을 또는 무의식이 나타나죠. 뭐냐? 이건 이제 죽기 전에 나치가 패망하기 전에 한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다. 그렇죠. 예.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집권을 할 수 있었으니 아니면 가장 악랄한 범죄자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가 하는 선전, 선동, 유대인 탄압, 국민을 전쟁으로 몰고 가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어떤 여성을 탐하는 거 그걸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아마 히틀러가 죽은 후에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지.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결국은 독일의 파국 자체도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국민들한테 돌리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한테 권력을 줬잖아. 우리가 뭐 너희 강요했니? 예. 우리가 권력을 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은 너희들이 치르는 거야. 예.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죽기 직전까지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예. 자,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했을 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히틀러는 1933년 1월 30일에 집권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총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선거에서 승리했어요. 과반수는 넘지 못했지만 제1당이었습니다. 집권을 했어요. 그리고 1939년 9월 1일 날 폴란드를 침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킴으로써 초기에는 승승장구하지만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갑니다. 자, 33년 1월 30일에서 39년 9월 1일까지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6년 7개월밖에 안 됩니다. 뭐 20년 30년 집권하고 나서 전쟁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국가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데 6년 7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물론 그 문제를 전부 다 스탈린과 괴벨스한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 독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좌절, 분노, 예, 거기다가 이제 뭐 그런 불길에다가 휘발유를 껴얹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지만은 너무 깊은 좌절감이나 이유 없는 분노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선동하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사회하고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 사회하고 뭔가 높은 싱크로율을 느낍니다. 네. 뭐 좌파든 우파든 선동이 그냥 난무를 하는 거예요. 거짓과 진실을 섞어놓은 선동이 난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가치관이 혼돈될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저는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들은 거를 모든 걸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마치 무슨 특정 정권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안 하지만은 너무 많이 속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전선동하고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교육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교육이고, 선전선동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목표로 삼고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네. 자, 언론을 장악했다고 그랬죠, KBS가.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MBC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전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을 내쫓고, 그러면서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그러는 정권도 문제고, 저는 그런 방송국도 전 문제라고 합니다. 예, 봅니다. 왜? 언론은 다른 역할을 할 필요 없습니다. 언론은 어느 정권이 들었든 정권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감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또 물갈이하고 또 난리치고, 그래서 다 망가진 거죠. 그러면서 평균 연봉은 뭐 1억을 받아요. 예.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판단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